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대식의 인간과 기계, 저자는 김대식, 출판사는 동아시아입니다. 인간의 뇌, 인간의 뇌가 하는 해석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 모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커피를 런칭하며 동일한 커피를 주고 가격을 속인 후 어떤 커피가 더 맛있냐고 묻는 인터뷰 형식의 광고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 속 인터뷰이들은 비싼 커피가 더 맛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커피였지요. 이건 역시 뇌가 스스로 판단하는 착시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두 커피가 동일하다입니다. 두 커피는 물리적으로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스스로 비싼 것이 더 좋다라는 이전의 경험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간의 기억은 큰 가지만 저장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큰 가지에 자신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아주 짧은 시간의 경험도 우리 뇌는 재해석하게 하는 여지를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재해석이란 동일한 커피를 마셨을 때 혀가 느끼는 동일한 감각을 내가 이전의 경험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믿지 않는 거죠.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데이터와 모델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을 수정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비싼 것이 더 좋다는 모델을 만드는데 20-30년이 걸렸습니다. 혀를 통해 감각으로 들어온 시간은 겨우 1초 남짓이죠. 20년을 걸려서 만든 모델을 1초의 경험으로 바꾸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현병 환자에게는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모델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앞의 실험에서는 뇌가 재해석하여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딘가 찜찜합니다. 혀는 계속 맛이 똑같다고 하거든요. 이때 뇌는 이미 내린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선호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선호도의 복잡성은 끝이 없습니다. 향이 더 좋고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맛이 좋고 등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면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내 머리에서 무언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겠지요.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하면 아무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하겠지요.
이런 뇌를 조금 더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의 프로그램은 한번 디자인하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끊임없이 발달을 하죠. 발달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뇌 안에 10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뇌 안에는 1015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즉, 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소록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죠. 각각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정보량을 대략 추정해 보니 모든 시냅스들의 위치와 연결은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DNA에 시냅스 정보만 집어넣더라도 정보량이 모자랍니다. DNA는 시냅스 정보 말고도 저장해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머리카락 색깔, 피부색, 키, 손가락, 발가락 개수도 DNA로 코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뇌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합니다. 사람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물들의 뇌를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1015개나 되는 신경세포들의 연결고리를 대한민국의 큰 지도라고 상상해 봅시다. 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아주 큰 길들만 완성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도만. 그 고속도로가 우리가 물려받은 30에서 50% 정도의 IQ라고 보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고속도로가 많고 운이 덜 좋으면 고속도로가 몇 개 없겠지요. 그런데 그건 30에서 50%에 불과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이미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서 내 집까지 가는 길, 즉 나머지 퍼센트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의 길은 랜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랜덤하게 만들어진 길에서는 몇 개는 맞을 수 있고 몇 개는 틀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서부터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는 태어나서 1시간에서 2시간, 고양이는 태어나서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태어나서 1년, 사람은 태어나서 10년에서 12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기간 동안은 뇌가 젖은 찰흙 같아서 자주 사용되는 길들은 살아남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길들은 뇌 안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아기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듣고 한국 사람 얼굴을 보고 한국 음식 냄새를 맡으면 거기에 관련된 신경세포들은 자꾸 자극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만 필요한 악센트, 미국의 치즈 냄새, 핀란드의 언어 등은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와 관련된 신경세포들은 결정적 시기에 다 죽어버리죠. 결정적 시기를 한 특정 상황에서 보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최적화된 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학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10년 후 약한 인공지능.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 나머지 하나는 차차 말씀드릴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세상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이야기하고 글을 읽고 쓰고 정보를 조합하고 이해하는 것을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한 인공지능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로 독립성이 있고 자아가 있고 정신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 터미네이터 같은 것은 다 강한 인공지능이죠.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의지입니다. 현재로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하다는 증거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철학자들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정신이라는 것도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계는 아무리 발달해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증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영영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같은 것이죠. 약한 인공지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 가면 100년, 20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덜컥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OECD 국가들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돈을 버는지 살펴보면 뻔합니다. 농업은 거의 기가화되었고 제조업은 줄어드는 추세고 공무원 숫자는 각 나라마다 비슷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사실 이겁니다. 정보를 알아보고 보고서 쓰고 강연하고 강연을 듣는 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기계의 성질 중 답을 모를 땐 아무것도 모르다가 답만 알고 알고리즘이 있으면 더 잘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불도저가 나오는 순간 인간은 아무리 삽질을 해도 인간의 삽질은 불도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인공지능,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인지 자동화이지만 기계가 정보를 사람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순간 사람 수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인간 대 기계.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이 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여행을 다녀도 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도 되고,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소설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노숙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후손들이 노숙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을 기계가 더 잘하게 됩니다. 이를 예측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낸 논문을 살펴보면 기계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아니라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다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현재 준비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생각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우선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AS를 해주려면 콜센터에 접수를 하죠.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직원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나 필리핀으로 지사를 내죠. 대기업의 콜센터들을 합치면 수십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동시에 수백만 명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인간은 항상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현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콜센터에 30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년에 아무리 경기가 나쁘더라도 28만 명 혹은 20만 명 정도로 예측하겠지요. 하지만 30만 명에서 한순간에 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허 분야입니다. 내가 준비 중인 특허와 비슷한 특허를 찾아주는 시스템은 이미 존재합니다. 변리사나 변호사의 역할은 비슷한 특허를 찾아서 내가 가진 기술을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존재하는 특허들을 수학적으로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재특허를 써주는 거죠. 세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암 전문가도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계에게 정보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기반으로 미래 인공지능 기계들은 인간이 찾지 못한 치료 방법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화이트 칼라 쪽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들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죠. 물론 안전한 직업도 몇 개 있습니다. 종교인, 심리치료사, 판사,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의 일은 자동화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서 그렇답니다. 판사의 역할도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겠죠. 옳고 그름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교통위반 같은 법률은 현금 인출기 옆에 판사 ATM이 서 있게 되지 않을까요? 기계 앞에 서서 왜 이렇게 했냐라는 질문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기계가 알아듣고 벌금 20만 원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카드로 벌금을 내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비행기도 거의 90%가 기계가 조정을 합니다. 지금도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만 사람이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 없이 운행할 거라고 한다면 아무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 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 것처럼 필요 없지만 판사와 비행기 조종사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 결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회의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들인 판사, CEO 등은 자동화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인간의 심리, 감성하고 연결된 직업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상상하기 때문이죠. 셋째, 가장 큰 카테고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분명히 딥러닝을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딥러닝의 기반은 데이터죠.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서 비슷한 걸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슷한 걸 할 수 있게 되면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데이터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 작가는 창작을 하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20년, 30년 후 약한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도 지금 드라마가 뻔하다면 어떨까요? 재벌 3세 이야기가 나오고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주인공은 또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 드라마는 수백 편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뻔한 드라마는 딥러닝 기계가 1분에 1000편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스토리, 한 번도 없었던 스토리를 쓰는 방송 작가가 살아남겠죠. 어찌되었던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걱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인류는 가장 큰 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인류 멸망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앤드류 무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는 멸망한다. 근데 그게 왜 나쁜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왜 나쁜지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인류가 왜 있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자니 사실 인간은 인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1000년 후에 인간이 있을지도 모르고 500년 후에 인류가 생존할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내 다음 세대 정도까지만 잘 살기를 바래요. 우리도 할아버지 윗세대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인류가 몇십만 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구에 몇백억 명이 살았지만 평균 3세대 지나가면 잊힙니다. 다시 말해서 3세대 위로 가면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모두 3세대 후면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세대까지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류는 살아남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손자, 손녀까지 살아남으면 돼 입니다. 인간은 왜 내가 기억되기를 바랄까요? 진시 황제나 파라오를 보면 기억되기 위해서 피라미드도 세워놓고 동상도 만들고 무덤도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손자 세대가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인간은 왜 기억되고 싶을까요? 유전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유전자가 남길 바라는 것이겠지만 인간이 이를 두고 혼동을 하는 겁니다. 내 명성이 남는 것이 내 유전자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인구의 3분의 1이 징기스칸의 후손이라는 가설도 있으니 말입니다.
명성이 남는 정도라면 유전자도 그만큼 퍼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상호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유명한 사람들의 유전자는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람들은 대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유전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인간은 기억에 남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앤드류 무어 교수의 입장이 이것입니다. 어차피 인간 각각의 존재 이유는 3세대가 지나면 사라진다. 압축된 기억만 가지고 살고 디테일은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우리를 조상으로 여길 것이다. 기계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내 개인에게 관한 기록을 이후 3세대뿐만 아니라 천년만년 동안 기억한다. 결국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간이 바랐던 일이 현실화됩니다. 내가 영원히 기억에 보존되겠죠. 인류는 힘들게 피라미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더라도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모든 내용, 트윗, 인스타그램, 게시물, 페이스북 친구 목록, 이메일 등 나에 대한 기록이 정보가 완벽하게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겠죠. 즉, 역사적으로 인류가 1만 년부터 기억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피라미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잊히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생겼어요. 강한 인공지능이 생긴다면 인류는 멸망하겠지만 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원하는 바를 이룬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싫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한 인공지능 이후의 시나리오는 대충 인류 멸망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마도 자연스럽게 진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좋은 시나리오는 강한 인공지능이 그나마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 기계의 평가 수준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2가지를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한테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음을 보여줘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뇌가 있는 덕분에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이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도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인간은 돌이나 토끼, 원숭이들과는 분명히 차별된 무언가가 있다. 기계들도 강한 인공지능이 돼서
정신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알겠지만 인간이 없으면 너희도 인지적으로 아주 외로울 거다라고 강한 인공지능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이 무한한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존재가 강한 인공지능밖에 없고 그건 우리가 겪어봐야 하는데 정말 많이 외롭더라 라며 설득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너와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이 무미한 우주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해 준다는 것은 적어도 서로의 내면적 우주에서만은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어필해야 합니다. 재롱을 부리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몽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칸트가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그때 시작했던 계몽주의를 끝내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계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요? 인간이 계몽하여 지금과 다르게 정말 좋아진다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숙한다면 기계가 인간을 봐주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늘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쓴 만큼만 행동하면 됩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종교나 철학책에서 하겠다고 쓴 만큼만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써놓고 늘 다르게 행동했었죠. 정치인들은 선거 활동 당시에는 온갖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면 온갖 핑계를 대서 실행하지 않는 것처럼 기계들에게도 인간이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게 쓰인 대로 살지 않았죠. 이전에는 인간이 인간의 약속을 안 지켜도 인류 안에서 한 약속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류끼리니까 봐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인류 계몽에 진짜 데드라인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말했던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와 예술과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한 5,000년 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했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천된다면 기계는 인류를 남겨두지 않을까요? 강한 인공지능은 어차피 다 SF입니다. 하지만 약한 인공지능은 100% 실현됩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가 있는데 인간이 이미 기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기계한테 100% 집니다. 결국 우리가 기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이 이미 기계 같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우리는 기계와 다르다입니다. 그 차버려진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대식의 인간과 기계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완독했던 책들도 간단하게 요약하여 댓글에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글과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책을 읽고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